2020년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세상은 낯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 앞에서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박민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48세의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내 한지영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영은 46세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출근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남편 민수가 성실하게 일해주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 박서연은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학원과 집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서준은 14세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서준은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민수에게 두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회사는 구조조정을 결정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명예퇴직 권유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8세. 이제 막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민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취업은 더욱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거리, 굳게 닫힌 상점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서연이와 서준이의 학비를 낼 여력은 있다고, 함께 잘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웠고 퇴직금이라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3월 말 민수는 20년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간단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지만 민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민수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경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점 지쳐가던 민수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테크 관련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는 끝없이 새로운 영상을 추천했고 민수는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화면에 낯선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였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외국인 유튜버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하나 더 클릭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내일 면접이 있다며 일찍 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면접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면접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구직 활동을 멈췄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관련 영상이었지만 점점 다른 종류의 영상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음모론, 종말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일시적인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직의 충격이 컸으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의 민수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일 발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실직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민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민수의 하루는 유튜브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올라온 새로운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화면 앞에서 보냈습니다. 민수가 구독한 채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관련 채널 몇 개였지만 이제는 수십 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가 가장 자주 보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더 엔드타임즈라는 이름의 채널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이 채널은 종말론을 다루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항상 어두운 방에서 촬영했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이 채널의 새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알림이 오면 즉시 시청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민수의 취향을 학습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끊임없이 추천했습니다. 대재앙 생존 가이드, 정부가 숨기는 진실, 음모론의 실체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나씩 클릭하며 시청했습니다. 영상 속 내용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서연과 서준도 학원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시 한번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밥이 식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보고 있다고, 당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민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영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지영이 침실에서 나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 하지 않겠냐고, 내일도 면접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면접을 취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취소했냐고, 좋은 기회였는데 왜 포기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민수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저 계속 영상만 시청했습니다. 지영은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실직의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영은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오직 유튜브 영상에만 반응했습니다. 민수가 보는 영상의 내용도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정부를 불신하고 언론을 의심하고 과학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깨어있는 소수만이 진실을 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며 중요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재앙의 징조들, 생존을 위한 준비물 목록,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노트는 금세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서연이 어머니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민수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민수를 봤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친구 어머니들이 수군거린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부끄럽다고,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남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민수는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데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 건 어머니와 상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민수는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더 엔드타임즈 운영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영이 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시어머니 박순희에게 전화해서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2020년 10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실직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취업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민수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엔드타임즈 채널에서 생존 준비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조림, 생수, 라면, 쌀, 건조식품 같은 비상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이 학교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간 낮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한 민수는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참치 통조림 50개, 스팸 30개, 콩통조림 40개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생수는 2리터짜리 박스로 20상자를 골랐습니다. 라면은 120개들이 박스를 3개 집어넣었습니다.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행사하시냐고, 가게를 운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비상용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85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물건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집 안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창고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계속 사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카트에 통조림과 라면을 가득 담았습니다. 결제 금액은 92만 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쌀을 사러 갔습니다.
20kg짜리 쌀 포대 10개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옮기기 힘들어서 배송을 신청했습니다. 배송 기사가 현관문 앞에 쌀 포대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민수는 한 포대씩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방을 비상식량 보관실로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쓰던 공부방이었지만 민수는 아들에게 거실에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에 선반을 설치하고 통조림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쌓고 생수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10월 말 민수는 또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건전지, 손전등, 양초, 라이터 같은 물건들을 샀습니다. 구급약품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소독약, 붕대, 진통제, 소화제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결제 금액은 65만 원이었습니다. 11월 초 지영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대형마트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민수를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민수에게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명세서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고, 곧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손을 잡고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통조림과 라면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또 뭐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놨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곧 대재앙이 온다고, 식량 대란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대재앙이냐고, 식량 대란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유튜브에서 봤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물류가 끊기고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화가 났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뿐이라고, 자기는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서연과 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시어머니 박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76세의 박순희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영은 민수의 이상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통조림을 사재기했다고, 대재앙이 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순희는 놀랐습니다. 며칠 후 직접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순희가 통조림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순희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실직에 충격이 컸겠지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모르는 것뿐이라고, 자기는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이상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11월 말 민수는 또다시 물건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가스버너, 부탄가스 100개, 방한용품, 침낭을 샀습니다. 택배 기사가 여러 날에 걸쳐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물건을 집 안에 쌓아놓았습니다. 10월 초 집 안은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생수 박스가 쌓여 있었고 작은 방은 통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고에는 쌀과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영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영은 어떻게든 민수를 치료받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1년 2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진,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가장 먼저 접종 대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는 매일 백신 접종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백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더 엔드타임즈 채널 운영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신은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안에는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고, 맞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백신 음모론을 다루는 채널들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를 과장해서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영상은 백신이 사람을 좀비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정신을 잃고 좀비가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절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가족도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크게 강조했습니다. 3월 초 지영에게 백신 접종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급식조리사는 집단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어 우선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지영은 기뻤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고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지영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백신을 맞으러 간다고 알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백신을 맞아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백신은 위험하다고,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서영과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민수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영이 출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지영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늦는다고, 아이들 급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백신 맞는 날 아니냐고,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도 맞섰습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백신을 맞으면 끝이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지영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 약속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창문에 검은 비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창문에 비닐을 쳤습니다. 제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의 외출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학원에 가려고 하자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밖은 위험하다고,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영은 남편을 떼어놓고 딸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갈등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몰래 백신을 맞으러 갈까봐 감시했습니다. 지영이 외출하려 하면 어디 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존 규칙을 정했다고, 앞으로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백신을 절대 맞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규칙,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 네 번째 규칙, 비상식량을 아껴 먹는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규칙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민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나중에 고마워할 것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예전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변한 게 아니라 진실을 깨달은 것뿐이라고, 나중에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지영은 침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이와 함께 민수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음날 아침 박순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함께 민수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2021년 5월, 지영은 시어머니 박순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76세의 박순이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이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이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병원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손주들도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한 번만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김하늘 전문의가 진료실에서 민수를 맞았습니다. 42세의 김하늘 의사는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표情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하늘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하늘 의사는 지영과 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민수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어 하루 종일 영상만 본다고, 대재앙이 온다며 통조림을 사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백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고 믿는다고, 가족의 백신 접종을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문에 검은 비닐을 치고 외출을 통제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하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백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경고한다고, 백신의 위험성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자기만 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늘 의사는 민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보시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도 진실을 모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김하늘 의사는 지영과 박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망상장애 증세가 보인다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 접한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하늘 의사는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유튜브 시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망상을 강화하는 정보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항정신병 약물과 항불안제를 처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영과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민수를 꼭 치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영은 민수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라고, 꼭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는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도 조금 줄었습니다. 지영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도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약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약을 건네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정신과 약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정부 편이라고, 약을 먹으면 세뇌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는 속지 않겠다고, 약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영은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완강했습니다. 지영은 다시 김하늘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약을 몰라라도 먹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영은 음식에 약을 섞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의심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먹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억지로 먹이려 하자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속이려 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유튜브에 빠져들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지영과 박순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수를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8월 말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의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영상만 시청했습니다. 시사도 방에서 혼자 했습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치료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민수는 도움을 거부했고 더 깊은 망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지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민수는 자기 방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49세의 민수는 이제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만 시청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영상을 봤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검은 비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방문 앞에 밥을 놓고 갔습니다. 민수는 문을 살짝 열고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먹고 난 그릇은 다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영은 빈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씻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지영이 방 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방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곧 온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좀비가 온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연과 서준은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1년 가을, 서연은 18세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방에 틀어박혀 산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집이 공사 중이라고, 가족이 아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서준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지영이 민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야지. 나와서 좀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영상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남편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영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서연과 서준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 몫의 떡국도 준비했지만 민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서준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서준이 고등학교 입학식이라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나와달라고, 아들을 위해 한 번만 나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밖은 위험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가 함께 가주길 바라는데 왜 이러냐고 외쳤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어머니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지영과 서준은 둘이서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영상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라고, 얼굴이라도 보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과 서준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6월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문 앞에 놓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몸이 야위었습니다. 지영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9세가 된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6세의 서준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버지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학교가 더 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지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박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2022년 7월, 지영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49세의 지영은 혼자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상담실에서 지영을 맞았습니다. 38세의 이정훈은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로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왔지만 오늘 듣게 될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지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종말론에 빠졌다고, 좀비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말론이요, 좀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지영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020년 3월 남편이 실직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중독, 비상식량 사재기, 백신 거부,
방에 틀어박힌 생활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설마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직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우울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시도해보셨냐고, 전문가의 도움은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다고, 약물치료도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주일 만에 약 먹기를 거부했다고, 의사들도 음모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혼 상담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편이라고, 며느리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 시댁은 아들 편을 드는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박순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새 출발을 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민수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읽고 나서 비웃었습니다. 지영이 세뇌당한 것이라고, 자기를 버리려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0월,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수는 법정에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방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혼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아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대재앙에 대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종말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좀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비로 변한다고, 자기만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시라고, 좀비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종말론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11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79세의 박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순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고,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까지 배신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2월, 세 번째 재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하늘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민수는 망상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여 개선이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영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 다섯 번째 재판에서 자녀들의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영과 서준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망상장애와 치료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고 최종 선고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라고 모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외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민수는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좀비가 온다고 후회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지영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은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박순희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3년 4월, 지영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49세의 지영은 두 아이와 함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검은 비닐로 가려진 창문도 없었고 통조림 더미도 없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고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20세가 된 서연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도우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서준도 새 집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17세가 된 서준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요리를 배워서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집안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아이가 있어서 힘이 난다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다고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영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1세의 민수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돈의 대부분이 지영에게 갔습니다. 민수에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사재기한 통조림들은 모두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민수의 원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비닐이 쳐져 있었습니다. 통조림과 라면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만 시청했습니다. 더 엔드타임즈 채널은 여전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가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79세의 박순희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순희는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먹으라고,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반찬을 받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반찬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5월 어느 날 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로부터였습니다. 박순희는 며느리에게 민수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고, 영상만 보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야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박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가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싶어 할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은 두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무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이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준은 어머니 양옆에서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연이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빠 생각을 하면 안타깝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된다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머물 수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두 아이와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한 유튜브만 본다고, 집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상을 보시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대답했습니다. 지구 종말, 외계인, 정부 음모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로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서영과 서준도 각자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내일도 현실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